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1부 방송에 이어서 12회차 승무패 2부 방송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멤버십 회원님들의 단톡방 개설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적중 소식들은 정해놓은 인트로 타임 속에 모두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적중샷은 왜 안 나올까 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다음 방송 때 나머지 적중샷들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적중샷들로 인트로 부분을 채워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준비한 12회차 승무패 2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2회차 2부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2번 매치업이고요. 프리미어리그 16위 브랜트포드와 어색한 순위입니다. 11위에 올라있는 첼시의 일전이고요.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핀록의 헤더 결승골과 산체스 키퍼를 멀찌감치 보내놓고 빈 골문으로 굴러넣은 엄베우모의 워킹 쐐기골. 자, 워킹골.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같은 두 골에 힘입어서 전반의 일방적인 열세의 흐름을 뒤집어 엎은 브랜트포드의 승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랜트포드는 주말 경기에서 엄베우모와 핀록의 복귀는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 3선의 벤미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브랜트포드가 수비 라인에 3선의 그 부상자들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핀록과 벤미가 동시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중앙 라인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언밸런스한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첼시전에서 그러면 가용이 가능한 백라인을 한번 가늠해 보면 요르겐센, 아예르, 콜린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길론, 자, 이렇게 4명이 남게 됩니다. 레길론은 아직 뭐 손발이 물론 한 경기를 살짝 나와서 뛰어봤지만 아직 손발이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뭐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레길론, 콜린스, 아예르, 요르겐센 이 4명밖에 남지 않은 브랜트포드의 3선. 자, 이렇게 4명이 남게 되는 상황은 다시 말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시즌 개막전 포메이션이었던 B 포메죠. 5-3-2는 체인지 옵션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A 포메이션인 4-3-3으로 가더라도 그 3선의 후반 종반에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4명이 교체 없이 후반 종반까지 치러낸다는 건 상당히 좀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비형 미드를 내려서 또 뭐 헬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통 3선의 그 백라인들하고 또 그러니까 수비형 미들 자원들이 헬프를 와서 뛰어내는 경기력은 좀 차이가 있겠죠. 특히나 그 12라인은 정말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브랜트포드가 그 90분 내내 첼시의 파상 공세를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아마도 80분 이후부터 인저리 타임까지 한 15분가량은 원정팀 첼시의 어떤 쇼타임으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매치업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5위 에버턴과 많이 차고 올라갔습니다. 웨스트햄이네요.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반 라운드의 결과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버턴이 1-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직전 그 웨스트햄이 직전 브랜트포드전에서 파케타가 왼쪽으로 복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호전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죠. 파케타가 빠져 있을 때와 파케타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웨스트햄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 직전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파케타가 왼쪽으로 복귀하면서 워더프라우스와 쿠두스의 그 세컨 스트라이크 조합이 회귀를 했던 웨스트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 효과는 수체과 알바레즈 에메르손과 코우팔이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2, 3선을 리딩하게 됐고, 스트라이크 보에는 헤드트릭으로 팀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을 했던 그런 웨스트햄입니다. 에메르송이 참
2, 3선을 넘나들면서 굉장한 역할을 해줬고요. 수책이 또 그 볼란치 부분에서 상당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파케타가 그 좌측에 윙어 쪽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어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수체커 알바레즈가 투볼란치를 했고요. 에메르송과 코오팔이 좌우 3선에 배치를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아무래도 그 에메르송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또 그 투볼란치로 올라오고 알바레즈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단 한 경기뿐이지만 그래도 그 한 경기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전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라이커 보에는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메이드 작업만 하면 되니까 지난 경기에서 헤드트릭으로 그 팀원들의 아주 지대한 노력에 대한 보답을 했던 보엔이었습니다. 에버튼 또한 2024년 들어서 치른 그 리그 경기가 6경기였죠. 6경기 동안 맨체스터 시티에게 질만했던 1패, 그 1패를 제외하면 에스턴 빌라, 풀럼, 토트넘, 크리스탈, 브라이턴, 자, 이 넉넉지 않았던 팀들과의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달리 얘기하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패하지도 못하고 5경기를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는 데만 좀 급급했던 그런 뭐 경기력이라기보다 그런 전술이었고 작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에버턴의 그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승점의 일부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는 뭐 우승꽃이 만발한 에버턴이고요. 이제는 강등권에서 까탈까탈하던 그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경기만 또 뭐 한 2경기만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강등권에서 뭐 자주 그 마주치지 않던 팀들과 강등권에서 나란히 있는 그런 에버턴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버턴과 웨스트햄의 서로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경기력의 반등은 이미 시작된 느낌을 주고 있는 양 팀이고 더블 볼란치와 측면 윙어들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웨스트햄이 급반등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디슨 파크에서 치러지는 매치업이라는 점, 역동적인 스피드 게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턴의 무승부가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점, 2024년의 첫 승리는 구디슨 파크의 찐팬들 앞에서 만들어낼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 뭐 이런 등등을 넣고 믹스기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홈 에버턴과 원정 웨스트햄 누구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다음은 4번 매치업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2위까지 올라와 있는 풀럼과 7위 브라이튼의 일전입니다. 지난 전반 라운드에서는 할리냐와 퍼거슨의 장군멍군으로 서로가 1점씩 나눠 가지는데 만족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이 골대 타점을 비롯해서 훨씬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후반 라운드에서는 런던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전반 라운드보다 좀 더 백중세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팔리냐와 윌리언 그리고 히메네즈라는 A 라인업의 부재가 예상되고 있는 풀럼과 페드로가 이탈하면서 쎄한 느낌을 주던 브라이튼이 미토마와 길모어가 결장 확정, 그리고 브라이튼의 전체 평균 스피드를 업시켜주고 있던 램티까지 출전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서로의 득과 실을 가늠해보거나 뭐 양팀의 뎁스를 생각해보면 이 매치업을 뭐 알량한 저의 머리로 맞춰낼 자신이 없습니다. 무승부 단통 던져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저의 선택 구간에 안착해 주길 바람해보거나 페드로가 나가면서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브라이튼의 체력적인 고갈을 감안을 해보면 풀럼의 승리 구간에 또 배팅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결과가 승무패 어느 종착지에 내리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번 매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10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뉴캐슬이군요.
9위 울버햄튼을 불러들이는 일정이고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2대2로 무승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넣었던 그 골을 소환했던 황희찬의 멋진 동점골이 터졌었던 그 경기였죠. 기억나시죠? 두 팀의 장점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정지된 상황에서의 세트 플레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지된 상황에서의 세트 플레이나 모든 코너킥, 프리킥, 아니면 심지어 드로잉이라든지 스로잉이라든지 어떤 정지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플레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집중력은 wolverhampton이 훨씬 나아 보이고요. 움직이는 상황에서 필드 플레이는 뉴캐슬이 나아 보입니다. 주중컵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양팀이고 뉴캐슬이 연장까지 치르고 올라갔지만 wolverhampton보다는 하루의 휴식이 더 주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FA컵의 후폭풍은 이 경기에 관여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난 전반 라운드의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비가 오는 그라운드였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에 강점이 있었던 뉴캐슬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주말에 펼쳐질 후반 라운드는 윌슨과 요엘링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점유율과 슈팅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뉴캐슬은 트리피어, 기마라이스, 고던으로 이어지는 빙고 라인의 가동만 가능하다면 평타는 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wolverhampton과의 27라운드를 기점으로 몸값들을 좀 해내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죠. 이제는 좀 그렇게 하여튼 뉴캐슬이 좀 wolverhampton과 주말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FA컵에서 저모딕스에게 내주었던 실점은요, 뉴캐슬의 현재를 보여주는 실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모딕스가 그것은 판단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컵을 뛰고 있는 B클럽이 내어주는 실점의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그 올라오고 있는 경기력도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뉴캐슬의 상시 실점의 가능성 또한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홈팀 뉴캐슬의 승리 구간과 무승부 구간을 조심스럽게 한 바구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벌써 6번 경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친숙한 팀들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5위 토트넘과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전반 라운드에서는 2대1로 손흥민이 결승골과 맨 오브 더 매치에 올랐던 경기였습니다. 주말에는 토트넘은 포로가 아웃되고 우도기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도기마저 출전이 불발된다면 3선 좌우 측면에 A 옵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여우들이 유독 많았던 크리스탈 팰리스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3선의 좌우측이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토트넘은 정말 힘들었던 그 3선의 모든 자원들이 거의 모든 자원들이 아웃이 되는 상황도 헤쳐나갔던 토트넘입니다. 우도기와 포로가 현재 좀 상당한 그 팀의 3선 멤버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그런 폼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나은 평가도 받고 있지만 우도기와 포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토트넘의 전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이적이라든지 영입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워낙이나 그 지능적인 플레이를 잘하죠. 노장들이 많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신인들, 신인들이라기보다 아주 약관의 선수들에게 그 노장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줄 때 좀 영악하게 가르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은 상당히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스피드한 플레이보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흥민이나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같은 전진형 스트라이커들이 포진한 팀들에게는 그래서 다소 부진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여우 같은 플레이를 하려면 중간에 인터셉트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패스 미스를 유도하거나 뭐 압박하는 척 이렇게 페인팅을 쓰거나 그러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그런 크리스탈이었는데 뭐 손흥민이나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는 상당히 좀 패스를 해도 거의 뭐 전진형 딱 치고 앞으로 패스하는 팀투 패스 위주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상당히 좀 상대하기 거꾸러운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와 오도기의 상황은 아쉽지만 지난 전반 라운드에서도 올리세와 에제의 부재가 동력을 잃게 한 크리스탈이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에제와 올리제가 못 나왔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에도 올리세와 에제는 잘 뛰다가 토트넘전에 맞춰서 아웃되어 있는 오묘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휴즈와 구웨이까지 이탈하게 되는 주말의 크리스탈. 이렇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1선, 2선, 3선의 알토란들이 모두 상실되는 크리스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크리스탈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또 지키는 축구로 일관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뭐 뜻밖의 무승부라든지 뭐 한 번의 역습에 메이드가 되는 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기지만 일단 평가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 뭐 올리제, 에제 그리고 구웨이 그리고 휴즈, 뭐 크리스탈의 현재 어떤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가정이라면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겨울 인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마킹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무승부와 패 구간의 짧은 그래프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 정도까지 그래프가 기울어야 할 뭐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독식 구간이 뭐 이번에는 승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뭐 다수의 1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모르니까 독식 구간 마킹으로 뭐 무승부와 패배 정도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12회차 승부패 9번 매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팀 이름을 얘기하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아련한 컴퍼니 감독의 번니가 나옵니다. 지금은 1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초대하는 팀은 이라올라 감독을 영입해서 14위까지 올라가 있는 본머스와 합을 겨루는 일전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반 라운드에서는 본머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미래의 명품 감독 대결이라고 보여지죠.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컴퍼니가 이라올라와의 지략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가정은 말씀드리는 것조차 좀 벅차 보입니다. 아무래도 라리가의 어떤 전술에 기반한 축구에 프리미어 리그라는 옷을 입힌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가 전술적인 측면에서 번니와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본머스가 낫죠. 단지 여기가 터프무어라는 부분에서 번니의 희망은 헛된 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본머스는 솔랑케의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과 본머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 옵션으로 헤타페에서 임대한 위날의 출전 유무가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번니도 라일 포스트와 브라운힐이라는 1, 2선의 기둥을 잃은 상황이지만 솔랑케가 그라운드 안에 있고 없고는 본머스의 골 기대값이 형편없는 수치로 매김해질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아니면 터키 국대였던 위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골을 메이드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지면 모르겠지만 본머스라는 팀 속에 솔랑케가 주는 존재감을 감안하면 솔랑케의 출전 유무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위날이
헤타페 때 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를 뛰다 보면 또 뭐 터키 국대에서의 그 퍼포먼스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경기 잠시 나온 걸 보면 팀원들이 그렇게 패스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텃세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팀에서 오랫동안 그 녹을 먹고 봉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어제 들어온 애한테 내가 패스를 주고 실적을 넘길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는 눈에는 또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랑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머스에게는 전력의 50%라고 하면 좀 과하나요? 그래도 그 정도 느낌이 들 만큼 솔랑케는 본머스의 전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후쯤에는 좀 더 사실에 근접한 팩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솔랑케가 안 나온다고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솔랑케가 나온다는 분석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솔랑케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초기 선택 구간은 무승부에 박아놓고요. 내일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렸던 12회차 승무패 2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최종편 3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